7년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년 전쟁은 1756년에서 1763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던 식민지를 둘러싸고 벌인 일종의 세계사적 패권 정탈전이었습니다. 자, 이때 유럽 대륙에서는 영국과 연합한 프로이센이 프랑스와 러시아와 연합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면서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이센 흥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바로 1757년 프리드리히 대제의 프로이센군과 오스트리아 군대가 격돌한 로이텐 전투입니다. 절대 왕정의 절정기인 17세기의 유럽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은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대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여기에 신참자가 가세하게 되는데 바로 프로이센의 호헨졸레는 왕가이죠. 17세기의 대표적 전쟁으로 중부 유럽 지역을 장기간 피로 물들인 이 30년 전쟁은 1648년 베스팔렌 조약으로 종기부를 찍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로 유럽의 평화가 정착된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수많은 대소규모의 충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들 중에서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7년 전쟁을 18세기의 대표적 힘겨루기로 꼽을 수 있는 것이죠. 7년 전쟁은 18세기 세계의 무역과 식민지 정찰전에서 주도권을 다툰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직접적 발달한 양국이 경쟁적으로 식민지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북아메리카 대륙의 오하이오 계곡 소유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양국의 주도권 다툼은 꼭 아시아의 인도로까지 확대가 되었죠. 이러한 대립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촉발시켜서 유럽 각국은 프로이센과 연합한 영국과 스페인,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과 손잡은 프랑스라는 양대 적대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외에도 유럽 국가들의 이합 집산이 지속되었고 그때마다 극단적 대립과 유혈적 충돌이 벌어졌죠. 자, 그러나 7년 전쟁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프리드리히 2세, 일명 프리드리히 대제라고도 하죠. 이 프리드리히 대제 통치하에 프로이센이었죠. 프리드리히 대제는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부국 강벽을 추구한 덕분에 여황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고 중부 유럽의 실레지안 지방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유럽 연방의 이류 국가였던 프로이센을 유럽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7년 동안의 콜린 전투, 플라시 전투, 또 로스바흐 전투, 로이텐 전투, 조른도르프 전투, 퀘벡 전투, 리그니츠 전투 등 수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 프로이센 흥기의 기틀을 마련한 로이텐 전투를 꼽을 수 있죠. 더구나 이 전투에서 18세기 후반 유럽 대륙을 호령한 프리드리 국왕의 전략 전술과 무기 체계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연방의 약소국 프로이센을 유럽 강대국의 일원으로 이렇게 세운 인물은 다름 아닌 프리드리히 대제였습니다. 1740년 28살의 나이로 프로이센의 왕이 오른 프리드리히는 당시 자국이 처해 있던 열악한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했습니다. 당시 프로이센은 서로 경계가 불분명한 여러 공국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었죠.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와 같은 주변 열강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드리히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처지를 불가피한 운명으로 수용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영토를 확장하여 이러한 조건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절체절명의 갈림길에서 프리드리히는 과단성을 가지고 후자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강병을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길에는 흠나는 많은 난제들이 버티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프로이센 인구 규모는 주변의 다른 열강들에 비해 턱없이 적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국 인구에서 15만 명 이상의 병력 자원을 확보하려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죠. 이러한 본질적 약점을 이 프리드리히 대제는 프로이센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열세한 규모의 병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대의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했죠. 자, 이를 위해서 혹독한 훈련과 엄정한 군기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프로이센 군대는 상호 보조를 맞춘 상태에서도 빠르게 행군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행군 능력 향상만이 아니라 머스킷 소총을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하는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조련 덕분에 1750년에 이르면 프로이센 군대는 유럽의 열강들도 부러워하는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막연하게 소문으로만 들려오던 이 프로이센군의 막강한 전력은 1756년 7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드디어 그 베일을 벗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라는 대륙의 3대 열강들이 동맹을 맺어서 새롭게 부상하려는 프로이센을 둘러쌌습니다.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된 프로이센은 사전에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모험을 통해서 위기 탈출을 모색했습니다. 1756년 8월 프로이센군이 오스트리아의 작센 지방을 공격하면서 7년 전쟁의 서막이 올랐던 것이죠. 이듬해 11월 작센의 로스바흐에서 벌어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동맹국 간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프리드리히는 12월 초에 중부 유럽 슐레지엔 지방의 로이텐에서 또 다른 결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로이텐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은 엄청난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했죠. 처음 접전이 벌어졌을 때 프로이센군은 약 3만 6천 명의 인원에 162여 문의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스트리아 군대는 거의 2배에 달하는 7만여 명의 병력에 200여 문의 대포를 가지고 있었죠. 오스트리아군은 로이텐 북쪽의 니페른 늪지대에서 남쪽의 자그슈츠에 걸쳐서 약 9km의 전선을 형성한 채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력이 약했던 프리드리히는 오스트리아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선진으로 상대의 혀를 찔렀습니다. 이 사선진 대행은 기원전 4세기에 벌어진 전투에서 그리스 테베의 명장 에파미논다스가 사용한 바가 있는 대형이죠. 전투가 시작되자 프로이센군 선봉부대가 오스트리아군의 우익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스트리아군을 기만하기 위한 일종의 양동작전이었죠. 우익 쪽의 공격을 받은 오스트리아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좌익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의 상당수를 우익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틈에 약화된 오스트리아군의 좌익을 빠르고 은밀하게 남쪽으로 이동한 프로이센군의 주력이 공격해서 승기를 잡았던 것이죠. 당일날 저녁 즈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둔 프로이센군은 이후 약 2주간에 걸쳐서 오스트리아군 잔여 병력을 소탕한 후에 슐레지엔 지방을 장악했죠. 이로써 유럽의 열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프로이센군은 병력과 장비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프리드리히 대제는 체계화된 장교단을 확보했습니다. 귀족 출신의 자제들만 장교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특권을 부여해서 충성과 헌신을 이끌어냈죠. 융크라고 불린 귀족 계층은 국왕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대가로 적극적으로 장교 복무를 자원했습니다. 이들은 유년 시절부터 군사학교에서 단연간 고강도의 훈련을 감내하면서 군주에 대한 충성과 사명 완수를 최고의 덕목으로 체득했죠. 바로 이들 융크 계층을 근간으로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군대를 유럽 최강의 전쟁 기계로 변모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정신무장의 토대 위에서 신전술을 개발하고 이를 군대에 적용했죠. 엄격한 기율과 고도의 훈련을 통해 신속한 부대 이동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기동성은 평소 강도 높은 훈련이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음을 프리드리히는 잘 알고 있었죠. 이렇게 단련된 병력을 소총으로 무장시켜서 공세 위주의 전투를 감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총병을 3열의 선형대형으로 정렬시켜서 근거리에서 일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화력을 극대화했던 것이죠. 치열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마치 공작기계가 움직이듯이 선형전술의 완성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선행대행은 프리드리히에 의해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6세기부터 소총이 본격 도입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왔었죠.
맨 먼저 관심을 기울인 인물은 일제사격법을 창안한 마우리쩌였습니다. 이 마우리쩌는 12열로 늘어선 소총병들이 번갈아 사격한 후에 뒤로 빠지는 방식으로 사격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마우리쩌 방법의 관건이었습니다. 당시 복잡한 장전 단계로 인해서 매우 느렸던 소총의 사격 속도를 보완한 획기적인 시도였죠. 자, 그러나 마우리츠가 고안했던 신형 전술은 장창과 소총의 혼성 편성에서 초래되는 경직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병들이 일제 사격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소총병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엄호 임무를 수행하기에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소총병들이 10개 열로 늘어선 까닭에 연속 사격을 위해 개별 소총병의 원활한 진퇴가 어려웠죠. 이후 아돌프스에 의해 6열로 줄어든 선형대행은 마침내 프리드리히에 의해서 3열 횡대대행으로 개선되면서 진정한 선형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3열의 선형대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소총이라는 개인화기의 등장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기의 발전이 무기체계의 창의적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물론 화약 시대 초창기에 소총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10인치 정도의 구경이 25 내지 45mm에 불과했고 사격법도 한 손으로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발화를 시켜야만 했죠. 그러나 화약의 폭발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소총의 최대 핸디캡으로 꼽혀온 안전한 발화와 정확한 조준 사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소총은 조준한 상태로 방아쇠를 당기면서 불심지, 즉 화성이죠. 이 불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약실의 화약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폭발력이 발생해서 탄환을 멀리까지 날려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격발 장치를 장착한 초기의 소총이 바로 화성총이었죠. 초기에 이 화성총은 무게가 약 10 내지 15파운드에 사거리가 100 내지 200야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화성총은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죠. 발사 속도가 3분의 2발 정도로 기존의 장궁과 석궁에 비해 느렸으면 물론이고요. 불심지를 사용한 탓에 우천 시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화성총이죠. 따라서 이 화성총이 출류한 이후 서양에서 소총은 격발 장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16세기에 접어들어서 차륜식 머스킷이 개발이 되었죠. 이게 바로 차륜식 머스킷입니다. 차륜식 머스킷은 황철강이나 부싯돌을 강철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불꽃으로 펜 속에 점화약을 발화시키는 기계장치였습니다. 불심지가 타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없앰으로써 소총병은 보다 정확한 조준 사격을 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너무 정교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발화에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고가인지라 널리 보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후대나 기병대처럼 특수임무 수행자들에게만 지급하고 다른 병사들에게는 화성식 머스켓을 소지시켰던 것입니다. 자, 17세기에 이제 이르게 되면 후반에 이르러서 이 개선된 수석식 머스켓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수석식 머스켓은 방아쇠를 당기면 용수철이 작동하고 일체화된 공이와 약실 뚜껑에서 공이가 부싯돌을 때리면서 불꽃을 일으켜서 약실에 들어있는 점화하약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덕분에 소총병은 더 이상 불씨를 보존하느라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비가 올 때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죠. 수석식 방아틀로 무장한 덕분에 사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총병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약무기 등장 이후에도 적군 기병대의 돌격으로부터 소총병을 엄호하기 위해 유지되어 온 창병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소총병만으로도 전투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전술 대응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석식 머스켓이죠.
프로이센군만이 고도의 선형 대응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일반화된 소총병과 창병을 결합한 대응은 근본적으로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머스킷으로 무장한 소총병의 경우에는 적 기마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면서 전투 대응은 공격 위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이런 대형이 제대로 공격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계 병사들의 기민하고 정확한 움직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엄격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선결 조건을 구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흥 군대를 갖고서 프리드리히 대전은 로이텐 전투에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대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63년 2월에 체결된 파리 조약으로 7년 전쟁은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이후 유럽사는 물론이고 세계사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죠. 우선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1위 국가였던 프로이센이 유럽 열강의 일원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프로이센이 동맹국이던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아메리카 대륙과 인도 전체의 지배권을 양도받았죠. 7년 전쟁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이후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패전국 프랑스는 국력 쇠퇴가 완연해져 가서 급기야는 1789년 발발한 대혁명으로 부르봉 왕조 자체가 몰락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원래 프로이센은 30년 전쟁이 끝난 1648년경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약소국의 서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왕 프리드리 1세가 다져놓은 기초 위에서 프리드리 대제가 부국강병에 성공한 덕분에 유럽 내에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로이텐 전투는 군사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감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킨 척이 전쟁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재차 입증이라도 하듯이 고도의 훈련에 기초한 프로이센군의 선행 대응은 18세기 후반에 나폴레옹의 프랑스 국민 군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유럽의 전장을 주도하게 됩니다.